여러분, 혹시 그럴 때 없으셨나요? 어느 날 갑자기 내 손에 남은 게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 때요. 세월은 쉰을 넘긴 제 어깨 위에 무겁게 내려앉았고 문득 거울 속 제 얼굴을 바라보며 나는 지금 어디쯤 서 있는 걸까? 하고 스스로에게 묻고 싶어졌어요. 저는 서지영이에요. 올해 55, 서울 외곽에서 15년 넘게 작은 책방을 운영했었죠. 손님도 뜸하고 매출은 인터넷 서점에 밀리고 그렇다고 누가 오지도 않는데 베스트셀러며 신간이며 들여놓는 것도 의미 없었어요. 사실은요. 책방을 유지하고 있던 이유가 딱 하나 있었어요. 그냥 제가 사라지지 않도록 붙잡고 있던 기댈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전기요금 고지서에 밀린 금액을 보고 그 자리에서 그냥 덜컥 마음을 내려놓아 버렸어요. 이제 그만하자. 정말 됐다. 그 말이 나오고 나니까 이상하게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그게 더 슬펐죠. 감정조차 무뎌졌다는 증거니까요. 책방을 정리하던 날, 먼지가 잔뜩 쌓인 한 권의 시집을 발견했어요. 제목이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말들이더라고요. 묘하게 저랑 딱 맞아떨어지는 제목이었죠. 그렇게 책을 한참 쳐다보다 그냥 그 자리에 앉아버렸어요. 몸이 무거워서가 아니라 마음이 주저앉았거든요. 사실 저는 3년 전에 이혼했어요. 남편은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말 없는 사람이 꼭 착한 사람은 아니더라고요. 그 사람 10년 넘게 회사 후배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어요. 제 눈앞에서 이혼 합의서를 내밀던 날, 그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까지는 미안했어. 이젠 너도 내 인생을 살아야지. 그때 전 아무 말도 못했어요. 입에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눈물도 안 나왔고요. 제일 먼저 떠오른 건 애들한테 뭐라고 말하지였어요. 딸은 지금 미국에서 유학 중이에요. 전화도 가끔, 카톡은 말없이 하트 이모티콘 하나. 아들은 서울에서 직장 다니고 있고요. 명절에도 보기 힘든 사이가 되어버렸죠. 그렇게 전 점점 더 혼자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책방을 다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온 날 밤이었어요. 화장대를 열고 아주 오랜만에 제 얼굴을 제대로 들여다봤어요. 눈가는 벌써 주름이 깊게 패였고 턱선은 예전처럼 날렵하지 않았어요. 피부도 칙칙하고 푸석했죠. 이 나이에 나는 뭘 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이 계속 맴돌았어요. 그날 밤 벽 너머에서 아주머니들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어우, 민정이 거기 다녀왔대. 강원도 어디 산골 마을이래. 사람도 없고 조용하고 그냥 공기만 마셔도 힐링이래. 그 말을 듣는데 갑자기 나도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훌쩍 떠나버리고 싶었어요. 누구도 아는 사람 없는 곳으로요. 다음 날 친구 민정이가 미용실로 오라길래 갔어요. 머리 손질을 받으며 넋 놓고 앉아있는데 민정이 조그마한 엽서 하나를 제 손에 쥐어줬어요. 지영아, 나 여기 다녀왔어. 강원도 평창 쪽에 조그마한 마을이야. 여기 너랑 어울릴 것 같더라. 그 엽서엔 도자기 찻잔 2개가 담긴 사진이 있었어요. 햇살이 비치는 하얀 공방 안 풍경이었는데 왠지 모르게 그 안에 들어가고 싶더라고요. 나 혼자 갈 수 있을까? 제가 물었더니 민정은 바로 말했어요. 넌 지금 혼자 아닌 게 뭐가 있어? 이제야 비로소 혼자니까 갈 수 있는 데가 생긴 거야. 그 말이 묘하게 마음을 울렸어요. 민정이 준 엽서를 지갑에 고이 넣고 며칠 동안 그 찻잔 사진만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드디어 가방을 쌌죠. 짐은 단출했어요.
여벌 옷 몇 벌, 화장품 파우치, 시집 한 권, 지갑과 폰, 그리고 민정이 준 엽서. 기차를 타고 버스를 갈아타고 산등성이를 몇 번 넘고 나니 작은 간이 정류장이 나왔어요. 그리고 바로 옆에 흙의 숨, 조용한 공방이라는 간판이 보였죠. 그 순간 엽서 속 풍경이 눈앞에 그대로 펼쳐져 있었어요. 공방 앞에서 흙을 만지던 키 큰 남자가 있었어요. 그는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고 저도 얼어붙은 듯 그를 바라봤죠. 말은 한마디도 없었지만 그 짧은 시선 속에서 어딘가 낯익은 슬픔 같은 게 느껴졌어요. 그렇게 전혀 알지 못하던 남자와 아무 연고도 없는 마을에서 저의 두 번째 이야기가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눈이 부셨습니다. 햇살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날 제가 서 있던 풍경은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모든 감각이 또렷해졌다고 할까요? 정류장에서 걸어 내려와 흙의 숨이라는 공방 앞에 서는데 그 간판 글자가 왜 그렇게 마음에 박히던지요. 숨이라는 단어 하나가 참 오래도록 제 안에 맴돌았습니다. 지금껏 저는 숨을 쉬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그저 살아있기만 했던 걸까요? 공방 앞 작은 마당에 선 한 남자가 무릎을 굽히고 앉아 흙을 만지고 있었어요. 흙은 젖어 있었고 그의 손끝은 조용했지만 놀랍도록 집중되어 있었죠. 안녕하세요. 제 입에서 먼저 말이 나왔습니다. 그 남자는 고개를 들고 저를 바라봤어요. 짧은 정적. 그 속에서 그는 말없이 일어서더니 손에 묻은 흙을 털며 말했어요. 도자기 보러 오셨어요? 목소리는 낮고 단정했습니다. 예, 그냥 엽서를 보고 와봤어요. 그렇게 말하며 지갑 속에서 꺼낸 엽서를 그에게 내밀었습니다. 그는 엽서를 내려다보더니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이거요. 제가 찍은 거예요. 아, 그러시군요. 정말 조용하고 예쁜 사진이었어요. 그 말을 듣고 남자의 얼굴은 조금 빨개진 것 같았어요. 관광지도 아니고 전시회도 아닌데 누가 갑자기 공방을 찾아온다는 게 좀 어색했나 봐요. 하지만 그는 그다지 놀라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안에 들어가 보실래요? 그가 문을 열어주었고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공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공방 안은 참 조용했습니다. 기계음도 없고 라디오도 꺼져 있었어요. 흙 냄새와 나무 향이 은은하게 배어 있었고 선반 위엔 정갈하게 구운 도자기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작은 찻잔들, 거칠게 빚은 화병들, 색이 고르지 않아 더 멋진 접시들, 모두 조금씩 다른 숨을 쉬고 있는 것 같았어요. 혼자 하시는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제는 혼자 하는 게 편해서요. 그의 말에는 무심함도 외로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쩐지 그 말이 제 마음에도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마루 옆 작은 의자에 앉아 조심스레 찻잔 하나를 집어 들었습니다. 손에 닿는 온도, 표면의 거칠함, 묘하게 안정감이 느껴졌어요. 이건 손으로 빚은 거예요. 모양이 조금씩 다르죠. 그래서 더 애착이 가요.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람도 그렇죠. 완벽하면 정이 안 가요. 그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소리 없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약간 입꼬리가 올라간 정도였지만 그 조용한 미소가 참 인상적이었어요. 잠깐 앉아 있어도 괜찮을까요? 조금 멀리서 와서요. 제가 말했을 때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주전자에 물을 올렸어요. 보이차 좋아하세요? 예,
좋아해요. 사실은 잘 몰랐지만 그 순간은 그냥 그러고 싶었습니다. 그와 저는 마루 끝에 나란히 앉아 보이차 한 잔을 사이에 두고 조용히 시간을 보냈습니다. 햇살이 창을 타고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고 어쩐지 시간도 숨을 고르고 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서울에서 오셨어요? 예, 연신내 쪽이요. 작은 책방에 썼는데 정리하고 나니까 좀 멍하더라고요. 책방이요? 예, 한 15년 했어요. 손님도 없고 그래도 그냥 제가 저를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거든요. 그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런 곳이 있었어요. 병원이었어요. 10년 넘게 물리치료사로 일했거든요. 그 말에 저는 놀라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요? 그런데 지금은? 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아내가 아팠어요. 루게릭이었어요. 5해를 함께 보내고 작년에 보냈습니다.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담담히 말했지만 그 속에 눌러둔 슬픔이 고스란히 전해졌거든요.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그에게 무어라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같은 온도의 마음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말했어요. 그때 공방을 찾았어요. 흙을 만지고 나니까 좀 숨이 쉬어지더라고요. 그 말이 저에겐 위로로 들렸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제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오늘은 정말 잘 쉬다 갑니다. 그는 문 앞까지 배웅하며 말했어요. 다음에도 오세요. 시간 괜찮으면 도자기 빚는 것도 가르쳐 드릴게요. 정말요? 네. 손에 흙을 묻히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생각이 잠잠해지거든요. 그날 밤 작은 민박집에 머물며 저는 계속 공방 생각만 했어요. 그의 조용한 말투, 찻잔에 담긴 따뜻함, 손끝으로 느껴졌던 흙의 촉감까지요. 무엇보다도 그가 말했던 그 한마디가 계속 마음을 울렸어요. 손에 흙을 묻히면 생각이 잠잠해져요. 저는 참 오랜만에 생각이 잠잠해지는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난히 일찍 눈이 떠졌어요. 그리 깊이 자지도 못했는데도 어쩐지 몸이 가볍더라고요. 아침 햇살이 얇은 민박집 커튼 사이로 비춰들었고 그 조용한 풍경 속에서 전 어제의 공방을 떠올렸어요. 그 남자 노진우 씨. 많이 말하지 않았지만 묘하게 오래 알고 있던 사람처럼 편했어요. 그가 내민 찻잔, 그리고 손에 흙을 묻히면 생각이 잠잠해진다 하고 말하던 그 음성. 그 말이 마음속에 고요하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그래서였을까요? 저도 모르게 다시 공방 쪽으로 발길이 향했어요. 머릿속에선 하루 이틀만 있다가 가자 하면서 몸은 이미 거기로 가고 있었던 거죠. 공방 앞에 도착하니 마당에 놓인 도자기 바구니들을 햇빛에 말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는 절 보더니 살짝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표정이 무뚝뚝하지도 그렇다고 무심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한 조용한 반가움 같은 거였달까요. 또 오셨네요. 그 말씀하신 게 계속 마음에 남아서요. 손에 흙을 묻혀보라고 하셨잖아요. 그는 웃지는 않았지만 살짝 미소가 머금어진 눈빛으로 말했어요. 그럼 해보시죠. 생각보다 쉽지 않지만 나쁘진 않아요. 그렇게 전 처음으로 흙을 만지게 되었어요. 진우 씨가 작은 앞치마를 건네줬고 가만히 제 손을 잡아 도자기 를레 위로 이끌어 주었어요. 처음엔 힘을 줘야 하는데 너무 조이면 깨지고 너무 느슨하면 흐물거려요. 적당한 중심을 잘 잡아야 해요. 그가 제 손을 살짝 잡고 중심을 맞춰주던 그 순간 갑자기 저도 모르게 울컥했어요. 사람 손이 이렇게 조용하고 따뜻했던가 싶더라고요. 언제부터였을까요?
누군가 내 손을 이렇게 다정하게 잡아준 게 눈물이 나올까 봐 고개를 숙였어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다만 조용히 룰레를 멈추고 작은 수건을 내밀었어요. 마음이 흘러나오는 시간이에요. 괜찮아요. 이게 흙의 힘이에요. 그 한마디에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사실 전 한 번도 제 감정을 제대로 꺼낸 적이 없었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을 때 그는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뭔가를 고치지도 않았고 위로하려 하지도 않았어요. 그게 오히려 더 위로였어요. 책방 문 닫은 날도, 남편이 떠난 날도, 애들이 명절에 안 오겠다고 말한 날도 전 그냥 참았어요. 울지도 못하고 누구한테 말하지도 못하고요. 그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아내가 아프다는 걸 알았을 때도 날마다 약을 먹이고 온몸을 닦아주고 밤새 숨소리 듣느라 한잠도 못 자고 그 모든 시간이 너무 고요했어요. 말을 해도 아무도 들을 수 없는 방 안처럼요. 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어요. 근데요. 어느 날 그 사람이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당신 덕분에 아직도 살아있는 기분이에요라고요. 잠시 말을 멈췄던 그는 공방 한켠에 놓인 작은 찻잔을 가리켰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전 그날 밤 도자기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처음 만든 게 저 찻잔이에요. 마치 사람 손처럼 둥글고 작고 따뜻하죠. 흙은 무겁고 거칠었지만 그 속에 담긴 마음은 참 부드러웠습니다. 그날 저는 물레를 3번 돌렸어요. 처음은 삐뚤어졌고 두 번째는 흙이 갈라졌어요. 세 번째는 뭐랄까요? 모양은 엉성했지만 그 안에 제가 담긴 것 같았어요. 진우 씨가 작은 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사람도 그렇게 만들어지니까요. 자꾸 갈라지고 흔들리면서 조금씩 중심을 잡는 거죠. 그 말이 그날의 저를 다잡아 주었어요. 해가 지고 공방 안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선반 위에는 제가 만든 아주 못생긴 컵이 놓여 있었고 그걸 보며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이거 보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물었더니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했어요. 굽는데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그동안 자주 와서 봐주세요. 긁은 기다림이 필요하거든요. 그 말에 저는 괜히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흙도 사람도 결국 기다림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걸 그 사람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민박집에 돌아와 베개를 베고 누웠는데 창문 너머에서 별빛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저는 작은 수첩을 꺼내 처음으로 긴 문장을 적었어요. 나는 오늘 흙을 만졌고 마음을 만졌다. 손끝에서 부서지던 것이 조금씩 형태를 찾아간다. 이름 모를 찻잔 하나가 내 안에 불을 지폈다. 공방에 머무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반나절만 있다 돌아갔는데 어느샌가 점심까지 먹고 그 다음엔 차까지 마시고 그러다 오후 햇살이 기울 때까지 그 자리에 있게 되더라고요. 이상하게도 그곳에만 오면 마음이 조용해졌어요. 공방에 흐르는 시간은 아주 느릿하고 진우 씨는 말수가 적었지만 그 침묵이 저를 불편하게 하지 않았어요. 그 찻잔 잘 굽히고 있어요. 그가 말했을 때 저는 괜히 부끄러워졌어요. 모양이 엉망이라 안 되는 줄 알았어요. 도자기는요. 겉보다 속이 중요해요. 불이 안까지 잘 들어가야 해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불이 안까지. 그래요. 사람도 그렇죠. 속까지 온기가 들어가야 진짜로 따뜻해지는 거잖아요. 그날은 토요일이었어요. 공방 벽 옆 작은 탁자에서 진우 씨가 만들어
놓은 도자기에 물감 작업을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바람이 살짝 불었고 바닥에 떨어진 낙엽들이 조용히 구르더라고요. 그때였어요. 폰이 울렸어요. 오랜만에 딸아이 이름이 화면에 뜨더군요. 심장이 철렁했어요.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급하게 전화를 받았죠. 엄마, 잘 지내지? 응, 너는? 다름 아니라 청첩장 보내려고 다음 달에 결혼해. 미국에서 작은 하우스 웨딩이야. 아빠는 줄에 서신대. 그 순간 숨이 퍽 하고 멈추는 것 같았어요. 아무 말이 안 나왔어요. 딸아이는 계속 말하고 있었어요. 엄마도 오면 좋지만 너무 부담 갖지 마. 멀고 비행기 값도 비싸고 그러니까. 멀다고요? 비행기 값 때문이라고요? 아니었어요. 그 애는 엄마를 초대하지 않은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니 손이 떨렸어요. 도자기를 칠하던 붓이 바닥에 툭 떨어졌고 그 조용한 공방 안에 갑자기 바람 소리마저 쓸쓸하게 들렸어요. 진우 씨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저는 대답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앉아버렸어요. 마치 다리가 풀린 사람처럼요. 딸이 결혼한대요. 아, 그러셨군요. 아빠는 주례를 서고요. 전 그냥 오지 않아도 된대요. 비행기 값이 비싸니까. 그때까지도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그게 더 비참하더라고요. 내가 평생을 애 키우고 뒷바라지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결혼식에 안 와도 된다는 말. 그걸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하네요. 그 순간 눈물이 갑자기 터졌어요. 조용히 흐르는 눈물이 아니라 참고 참다가 결국 무너져버린 눈물이었어요. 그 애한테 서운하단 말도 못하겠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모르겠고. 근데 그냥 내가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엄마가 없어도 괜찮은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 말을 끝으로 전 입을 가리고 소리도 없이 울었어요. 그때 진우 씨가 아무 말 없이 제 옆에 와 앉더니 조용히 저를 안아줬어요. 말도 없었고 위로도 없었지만 그 품은 너무 따뜻했어요. 정말 오랜만에 누군가의 품에 안겨 그냥 실컷 울어도 된다는 걸 알았어요.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 말이 얼마나 오래 기다린 말인지 몰라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겨우 눈물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을 때 진우 씨는 조용히 수건을 건네줬어요. 제가 너무 민폐였죠. 아니요. 공방이란 게 원래 그래요. 흙도, 물도, 불도, 마음도 다 여기에 내려놓는 곳이에요. 그 말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전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저 당분간 여기 있어도 될까요? 서울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진우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여기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날 밤 민박집 방 안에서 전 아예 침구를 펴지 않았어요. 그냥 가방에서 수첩을 꺼내 또다시 몇 줄을 적었어요. 어떤 말보다 따뜻한 건 아무 말 없이 안아주는 그 품이었다. 나는 오늘 처음으로 내 무너진 마음을 누군가에게 안겼다. 그 품에서 나는 엄마라는 이름이 아닌 나로 울 수 있었다. 그날 이후 저는 하루를 더 공방 근처 민박에서 묵었습니다. 서울로 돌아가야 할 이유가 떠오르지 않았거든요. 그래요. 사실은 돌아가고 싶지 않았어요. 책방도 없고 집도 집 같지 않고 누구 하나 기다리는 사람도 없는 곳이니까요. 하지만 이 마을, 이 공방 근처엔 조용히 숨을 고를 수 있는 공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한 사람 있었죠. 그날 저를 말없이
안아주었던 사람. 다음 날 공방 문 앞에 도착했을 때 진우 씨는 보이지 않았어요. 문은 잠겨 있었고 마당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괜히 서운하더라고요. 잠깐이라도 그 사람 얼굴을 볼 수 있겠지 싶었는데 돌아서려던 그때 문 옆 우편함에 작은 쪽지 하나가 붙어 있었어요. 흰색 종이에 조심스러운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지영 씨, 찻잔 잘 구워졌어요. 당신이 만든 그 형태 생각보다 참 예뻤습니다. 당신만 다시 오면 됩니다. 진우.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왈칵 울컥했어요. 당신만 다시 오면 됩니다. 그 말이 왜 그렇게 따뜻하게 들리던지요. 누군가가 나를 기다린다는 사실이 그렇게 가슴 깊숙이 파고드는 말일 줄은 몰랐습니다. 공방 안으로 들어서자 그 작은 찻잔이 선반 위에 놓여 있었어요. 보통의 도자기들처럼 반들반들하지도 않았고 모양도 살짝 울퉁불퉁했어요. 하지만 그 속에 저의 감정, 흔들림, 눈물, 온기가 다 들어 있었어요. 진우 씨가 뒤에서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잘 도착했네요. 그 말이 마치 어서 오세요 같았어요. 찻잔 예쁘네요. 근데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제가 웃으며 말했더니 그도 웃었어요. 아니요. 저도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찻잔이잖아요. 누군가 마음을 담아 만든 것, 그게 제일 귀하죠. 그 말에 또 울컥했어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이 공방에서 조금 더 살아보자고요. 그날부터 저는 진우 씨의 공방 일을 도왔어요. 아침이면 함께 찬물을 끓이고 점심엔 마당에 상을 펴 작은 도시락을 나눠 먹었죠. 때때로 흙을 만지며 물레를 돌리기도 하고 굽기 전에 도자기들을 조심스럽게 닦기도 했어요. 진우 씨는 여전히 말이 많지 않았지만 그 조용함이 어느 순간부터 참 편해졌어요. 사람이 너무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마음은 충분히 전달된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어느 날 진우 씨가 저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어요. 종이로 된 포장지에 수줍게 묶인 노끈이 있더라고요. 이게 뭘까요? 열어보세요. 상자 안에는 제가 만들었던 찻잔과 똑같은 모양으로 그가 새로 만든 찻잔이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밑엔 2개의 찻잔을 담을 수 있는 나무 트레이 하나가 있었죠. 트레이 한쪽 모퉁이엔 작게 이렇게 새겨져 있었어요. 지영 앤드 진우. 그 조용한 새겨진 글자가 그 어떤 고백보다도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저 이거 매일 쓸 거예요. 그리고요, 저랑 매일 차 한 잔 마셔주실래요? 그는 잠시 멈췄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게요. 매일 같이 마셔요.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스며들었던 그 수많은 외로움과 공허함이 조용히 녹아내리는 느낌이었어요. 그렇게 우리의 같이라는 시간은 한 모금의 차에서 시작되었어요. 그날 밤 수첩에 다시 짧은 글을 적었어요. 나를 기다리는 자리가 생겼다. 내 이름을 붙인 찻잔이 생겼다. 하루의 끝이 처음으로 따뜻하다. 나는 지금 다시 숨을 쉬고 있다. 봄이 왔습니다. 겨우내 공방 마당 옆 그늘진 자리에 피지 않던 들꽃이 작은 봉오리를 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무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이 이전보다 조금 더 부드럽고 환해졌죠. 제가 만들어 놓은 도자기들이 이제는 제법 공방 한켠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모양은 여전히 어설프지만 거기엔 삶이 담겨 있었고 흙이 아니라 마음이 빚어져 있었어요. 진우 씨가 말했어요. 지영 씨, 우리 전시회 한번 해볼까요? 전시회요? 그런 거
저 같은 사람이 해도 되나요? 저는 머쓱하게 웃었지만 진우 씨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죠. 우리가 함께 만든 거잖아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이야기니까요. 공방 앞마당에 작은 테이블들이 놓였습니다. 찻잔, 찻주전자, 그리고 작은 접시들. 그 옆엔 손글씨로 쓴 메모들이 놓였어요. 첫 번째, 찻잔 내 안에 울음을 빚다. 두 번째, 접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사람. 세 번째, 주전자 이제 시작해도 늦지 않다. 작고 조용한 전시회였지만 찾아온 사람들은 찬찬히 그 이야기들을 읽어내려가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참을 머무는 사람도 있었고 살며시 눈가를 훔치고 돌아가는 이도 있었죠.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거 이런 온기인 것 같아요. 어느 중년 부부가 속삭이듯 말하는 걸 저는 우연히 듣게 됐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저릿하고 따뜻했어요. 그날 오후 서울에서 누군가 도착했어요. 제 아들, 그리고 며느리, 그리고 손자였죠. 아들이 공방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에 있었네요? 저는 놀란 얼굴로. 그러나 차마 손자 앞에서는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 미소부터 지었어요. 그래, 엄마가 여기서 지냈다. 이게 엄마가 만든 거예요? 아들이 도자기 하나를 조심스럽게 들어올리며 물었어요. 응, 비틀비틀하긴 한데 엄마 마음은 곧게 담았어. 잘 만들었어요. 엄마가 이런 거 잘하는 줄 몰랐어요. 그 말에 저는 그동안 들었던 그 어떤 칭찬보다도 더 따뜻한 위로를 받았어요. 손자가 다가와 찻잔 옆에 있던 진우 씨를 가리키며 물었죠. 할아버지예요? 진우 씨와 저는 동시에 놀라며 아이를 바라봤어요. 제가 머쓱하게 말하려던 순간 아들이 조용히 웃으며 말했어요. 그냥 아이가 그렇게 부르고 싶었나 봐요. 괜찮아요, 엄마. 그 말에 저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전시회가 끝난 날, 저는 진우 씨와 마주 앉아 찻잔 두 개를 사이에 두고 조용히 말했어요. 진우 씨, 이제 저 정말 살아도 되겠죠?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잘 살아오셨어요. 이젠 행복해져도 됩니다.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진짜 웃었어요. 눈물이 섞이지 않은 아무 걱정 없는 웃음이었죠. 그날 밤 저는 수첩에 마지막으로 글을 남겼어요. 내 이름이 새겨진 찻잔 옆에 그의 이름이 나란히 놓여 있다. 외로움도 슬픔도 다 녹아내린 자리에 이제는 온기가 남는다. 나는 지금 정말 살아있다. 여러분, 당신의 찻잔은 어떤 모양인가요? 혹시 비뚤고 어설퍼서 창피하진 않으신가요? 괜찮아요. 저도 처음엔 그랬거든요. 중요한 건 그 안에 당신의 삶이 담겨 있느냐예요. 그리고 그 찻잔을 함께 마실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 인생 참 잘 살아온 거예요. 지금까지 서지영과 노진우의 이야기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단 한 분에게라도 괜찮다는 위로가 되었다면 그것으로 전 충분합니다. 이건 끝이 아니에요. 우리의 이야기는 어디서든 다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당신에게 묻고 싶어요. 지금 당신의 찻잔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나요?